그날은 한여름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저는 깊은 잠에서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거칠고 다급한 두드림 소리가 현관문을 울렸기 때문이었죠.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또렷하게 들려온 목소리가 제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아주머니, 빨리 나오셔야 해요. 지금 당장 도망가셔야 해요. 낯선 청년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꿈인가 싶었지만 다시금 쿵쾅거리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 몇 번 안면을 트고 지낸 조용한 청년이었는데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도연이 땀에 흠뻑 젖은 얼굴로 저의 손목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가방만 챙기시고 저와 함께 나가셔야 합니다. 이상했지만 그의 절박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따라 나섰습니다. 집을 막 벗어나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간 제 집 2층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분명 불을 끄고 잠들었는데 도윤은 제 손목을 세차게 끌며 말했습니다. 뒤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아주머니가 위험해요. 지금 집 안에 누군가 있습니다.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길래 왜 하필 제 집에 들어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골목을 빠져나오던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멀리서 검은색 SUV 한 대가 제 집 앞에 서더니 낯선 3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 아주머니 아드님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과 무슨 관계라는 걸까요? 우리는 인근 24시간 카페로 몸을 피했습니다. 숨을 고르자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사실은 아드님과 사위분이 아주머니를 해치려고 하고 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장면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아들이 자꾸 제 집을 처분하라고 했습니다. 엄마,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어때? 집 팔면 생활도 편해지고 우리도 덜 걱정할 수 있어. 처음엔 걱정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투에는 이상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 사위였습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는 저를 챙긴다며 자주 드나들었는데 최근에는 이상한 약봉지를 슬며시 건네며 어머님, 이거 드시면 건강에 좋아요. 하지만 약을 확인해 보니 정체 모를 알약이었습니다. 도윤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며칠 전 2사람이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집을 팔지 않겠다고 하니 직접 방법을 써야지. 그런 얘기였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키운 아들이 사위와 함께 나를 해치려 한다니. 제 집의 시세는 12억 원. 아들의 빚은 4억 5천만 원. 사위의 빚은 6억 원. 결국 모든 것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은 눈빛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그냥 도망칠 게 아니라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쫓아올 거예요.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제 생명이 걸린 싸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도. 다음 날 도윤은 저를 그의 삼촌이 운영하는 작은 변호사 사무소로 데려갔습니다. 삼촌 재혁은 노련한 변호사였고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은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범으로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 없이는 경찰도 쉽게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곧 작전을 세웠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생활하는 척하며 아들과 사위가 다시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설치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독이든 음식이나 다른 수단을 사용한다면 모든 것이 증거로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아들과 사위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기력이 없어 보이네. 이거 보약이야. 꼭 드셔야 돼. 그들이 내민 작은 병을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겉보기엔 홍삼음료였지만 제 본능은 외쳤습니다. 이건 독이다. 저는 차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근데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 길로 비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카메라가 켜지고 도윤과 재혁은 모니터 앞에서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로 끝내자. 엄마는 모를 거야. 그냥 편히 보내드리면 돼. 사위의 차가운 대답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야 우리 계획이 완성되지.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내 손으로 키운 피부치가 엄마한테 이럴 수 있다니.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으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아들이 내민 병을 제 손에 쥐어주며 다그쳤습니다. 엄마, 어서 드셔. 거절하면 더 힘들어질 거야. 그 목소리는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차가운 음성이었죠.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날 우습게 봤구나. 저는 병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난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전부 꼼짝 마.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들과 사위는 당황해 손에 들고 있던 병을 떨어뜨렸습니다. 안에는 맑은 액체가 흘러내렸지만 곧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독극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보며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앞이 아득했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 제가 살아있다는 것.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며칠 뒤 도윤과 재혁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대단하세요. 끝까지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 큰 범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게 진짜 정의니까. 창밖에는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생존자, 그리고 정의를 지켜낸 증인이 된 것이었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겠다. 나를 얕보던 세상에 이제 진짜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 저는 현재 노인 학대 방지 단체에서 활동하며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께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고통받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범죄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